네, 안녕하세요. 9주차 제8강입니다. 한국의 조직문화 그리고 그 현재와 미래의 전망. 제8강 안근용 외에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5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조직문화의 기본 바탕인 이제 국가문화, 우리 한국 문화죠. 한국 사회 문화. 국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직은 그 부서 간에 갈등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생산 부서냐 영업 부서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부서는 그 생산 역량에 따라서 제한되고, 영업 부서는 이제 그 소비자의 다양한 그 요구가 반영된 제품을 이제 수주해 와서 생산 부서에 요청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간, 생산 간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갈등이 심화되면 험악한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갈등이 심화되면. 그래서 과제는 바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부서 간의 그 리더의 협상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일 때 그 IBM 회사 같은 경우 IBM 직원이 해야 할 일은 동일한데 국적에 따라 이제 그 업무 수행 그 어떤 성격이나 그 특성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 문화가 이제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어느 나라의 그 다국적 기업이 이제 세워졌을 때 그 나라의 문화가 결국은 그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가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적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수평적인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집단이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그 다음에 남성 특성이 강하냐 여성적 특성이 강하냐, 그 다음에 불확실성 수용하느냐 회피적이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수용하느냐 이제 회피적이냐, 이런 것도 특성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장기 지향적이냐 단기 지향적이냐. 이제 나라마다 틀릴 것입니다. 멀리 보고 이제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중시하느냐 또 자제나 통제를 중시하느냐, 이런 것은 그 문화 유형에 따라서 직무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아시는지 묻고 싶어요. 푸에르토리코 이름도 좀 특이하죠. 푸에르토리코. 거기에는 이제 미국 식민지 국가였는데요. 독립하라 그랬더니 독립했나요 안 했나요? 독립 안 했죠. 지금도 미국령이에요. 미국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분명히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권, 통치권을 미국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제가 잠깐 이렇게 접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나라 국민성은 오늘이에요, 오늘 즐기자예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국민성을 모르면 이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그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분들은 내일 회의 9시에 회의가 잡혀 있으면 서구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일찍 퇴근하겠죠. 그리고 내일 회의를 준비하고 완료해야만 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죠.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내일 9시에 잡혀 있어도 그게 무슨 상관, 그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파티가 열리면 10시든 11시든 파티를 즐기고 내일은 내일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화날 일인가요? 화날 일은 아니죠. 아마 그 문화 이런 충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복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기업에서도 근무 형태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서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 한 5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장 과정의 경험이 있는데 성장 과정의 경험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경험들을 내면화시키고 내재화되고 이제 체계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게 이제 유행이냐, 현상이냐, 경향이나 이제 어떤 문화 같은 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사회 문화와 그 현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파악하면 그 사회 문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한국 사회 근로자 연령대를 보면 대체로 25세에서 65세까지 연령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따라서 사고 체계와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사업 특성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직장 생활에서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또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조직 내에서 그 체계화된 그 문화적 특성들,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여기에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 어떤 문화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 이미 이렇게 체계화되고 내면화된 그런 문화적 특성들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른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우리가 60년간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특성, 한국인의 특성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세월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은 전체주의식 그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식이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수직적이고 이렇게 전체주의죠. 대가족주의라든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고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화됐던 그런 사회죠. 그래서 전에 전체주의적인 문화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개별적이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을 보면은 어떤 성장 과정에서 놀이 문화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 보급되기 이전에는 주로 공을 가지고 농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또 반야구를 한다든지 또 이 학생들은 뭘 했습니까? 고무줄 가지고 고무줄 뛰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공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그 어떤 시간을 여가 시간을 보냈던 그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개별적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 한국 사회죠. 이런 명암이 혼재되죠. 좋은 면도 있지만 급성장은 아주 우리에게 나쁜 그런 어떤 문화도 형성하게 만들었죠.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잘 사는. 그런데 그 반면에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졌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분들은 아주 못 사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를 존경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 경험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업과 이제 어떤 정치권의 어떤 결탁에 의해서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뭐 대통령부터 이제 구속이 된다든지, 또 기업가가 또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리더를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어떤 사회적 그 대중 심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해 있죠.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외롭죠.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보장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억울한 배워야 된다는 그런 그 내면에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전체 대중 심리에서 조금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제가 어느 식당에서 그 회사 한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식하는 식사를 나누는 그 방에서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우연히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 이게 있습니다. 대학에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학에 꼭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그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그 투자 대비 그 어떤 그 대학을 나와서의 어떤 들어간 투자 비용만큼 뽑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계산적인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이제 대학을 안 나온 분도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그 어떤 흐름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력이 중시되는 그런 어떤 문화에 속한 세대는 또 그걸 중시하고 가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는 또 다른 생각으로 형성되는 그 문화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중간에 조금씩 가졌습니다. 전체주의 체계에서 보면은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급성장했던 한국 사회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죠. 이게 가능한 거죠. 전체주의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전체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던 그 국민이 그 하나가 되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에 근거한 것이죠.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죠.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그 민족의 특성,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주의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그 생활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그런 산업화의 그런 그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전체주의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후대 평가, 전체주의 체계에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했던 그 한국인의 그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그 세대, 그들의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개인이 희생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던 그런 결과에 대한 후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정부는 전체주의적인 그 체계를 도입했고 또 이것이 또 뭐 인정한 적은 없지만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이었고 또 실질적인 그 통제를 가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전체주의였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에 대한 측면에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통제되어 왔고 실제 이것이 현장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역사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용어를 사용했던 1930년대 그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또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군부 독재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은 군부 독재로 이제 해석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이제 특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이상적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배척하고 공적 가치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잘 살아보세. 그 슬로건과 함께 엄청난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거. 즉 경제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든 국가든 정당이든 이게 통제를 위해서 비밀 경찰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했던 그런 시대도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면 어느 순간 누가 붙잡아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어디 조사받고 온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여론을 조작해서 대중매체를 이렇게 독점해버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나 언론의 자유화가 되어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와 있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그 법조항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때 당시하고 지금 비교하면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체주의 체제는 이제 거대 담론을 지시하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또 홍보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구조죠. 그래서 전체주의적 체제는 거대 담론, 공적 가치의 이데올로기죠. 그걸 거대 담론을 주장하는 거죠. 순응해야만 된다는 그 제도적인 그 정당성, 또 이것을 홍보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거기에 부응하는 벌을 줬던 그런 구조.
우리나라에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보지만 장발 단속해서 가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찰관. 여러분은 전혀 생각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공적 가치의 그 이데올로기를 보면 반공 정신, 그렇죠? 반공과 경제 발전. 어떻게 보면 반공,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과 언론이 통제되고 독점됐던 시대. 언제입니까?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초까지. 정확히 말하면 70년대로 봐야겠네. 70년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 국가보안부, 긴급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자유롭지 못한 통제되고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구속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 공적 가치의 이데올로기, 반공, 이제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입되고 정착된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보면은 우리가 그 1990년 언제 1990년은 언제죠?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중단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60년대 초등학교 들어가신 분들 그때 그 다 암송했죠. 국민교육 헌장을. 여러분 90년대 이후 출생한 분이 계시나요? 혹 계실지 모르겠네. 그럼 암송 안 했죠. 아마 90년대뿐만 아니라 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1980 84년? 84년, 84. 80년생 이후는 암송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학교 가서 암송할 이유가 없죠. 이 국민교육 헌장은 진짜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하고 뭉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앞에 수록해서 강제로 암송시켰던 거. 이때는 이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요구하는 인간보다는 국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인간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입되고 성장하게 했죠. 그래서 인권과 자유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복종하는 그런 어떤 인물상 그런 걸 심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은 뭐 1890년 일본 제국에서 메이지가 반포되었던 그 다음에 그것이 시행했다가 폐전 후 폐지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 치거였지 않나. 교육 관한 치거, 교육 치거죠. 비롯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제 잔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교육 헌장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됐고 결국은 경제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던 그런 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성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하천 정비, 상하수도 설치, 마음숲 가꾸기 등 공공사업이 수행됐죠.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건 뭐 취로 사업으로 일당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켰던 그런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슬로건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종업원을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 그래서 이제 주인의식을 이제 고취시켰던, 전체주의 사이에 주인의식을 고취시켰던 그런 특별한 것도 있었죠.
또 하나 찾아본다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여러분 2교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